안녕하세요. 착한부동산연구소 남관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금융자산관리 기초 중에요. 10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10억 목표 세우기가 자산관리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10년 주기로다가 10억 목표를 만드는 겁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10년을 주기로 10년 안에 앞으로 10억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라는 목적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단위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초년생인데 내가 지금 30대, 30살에 됐어. 그럼 앞으로 내가 나이 40 되기 전까지 10억을 모으겠다. 그래서 40대가 돼가지고 앞으로 내가 60세까지 50억을 만들겠다. 그럼 내가 더 이상 자산이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나중에 100억까지 늘리는 이런 것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일단은 먼저 10억부터 시작하자. 10억부터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부터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뭐한다? 자산 설계. 즉 생애주기 자산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과 자산에 대한 지금 내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생애주기에다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이 딱 되면은 사회초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생애주기표를 만들어 놓고 생애주기표에 따라서 자산 설계를 쫙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자기개발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특히 10억을 모을 때까지는 자기개발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금융자산이라든지 이 부동산 자산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지가 않으면은 이 10억을 절대 목표를 설정해서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을 할 때 특히 부동산 지식하고 금융주식에 약간 좀 많은 걸 할애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 가치관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세 번째로는 소비 습관과 지출 관리를 배워야 됩니다. 즉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또 지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뭐가 늘어나더라? 자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소비의 습관을 잘 기르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초창기 때 자동차를 사는 거하고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하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벌어놨을 때 자동차를 사는 거하고 A하고 B가 먼저 전자가 후자보다는 그러니까 소비의 습관을 잘못 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를 먼저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지출이 커지니까 뭐는 못 모아요? 저축할 수 있는 돈, 즉 금융자산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목적별 전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아까 했던 자산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억을 모을 때까지 자산 설계를 하는데 그럴 때 목적별로다가 전략을 계속 수립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내가 그 현금 흐름표상, 즉 자산 상태상 현금 흐름표를 보고 자산 상태표를 보고 내가 지금 10년 안 동안에 10억을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서 벌어야 되겠다, 모아야 되겠다, 목표를 세워놓고 목적별로 금융자산은 내가 현재 얼마를 벌고 있으니까 금융자산에 얼마쯤 투자를 하고 또 금융자산 투자를 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갖고 수익형 부동산, 월세 상품에다 얼마를 투자를 해서 10년 동안에 계속해서 패턴을 유지해가 나면서 10년 동안에 목표를 세워가는 거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억 이상 모아놨으면은 그다음부터 전략을 갖다가 50억으로 늘리는 거예요. 1억 벌기는 어렵고 1억에서 10억 벌기는 어렵지만 10억 정도 벌 때까지의 내가 이런 좀 많은 자기개발하고 즉 부동산과 금융주식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 패턴을 많이 익숙해졌다면 10억에서 50억까지 늘리는 거는 같은 시간에도 가능하거든요. 이때는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잣돈을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거든요. 즉 초창기 때 종잣돈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만들기까지는 짧게는 2,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는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10억 정도를 만들어 놓으면요. 종잣돈 5천만 원 만드는 거는요. 1년 안에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50억까지 가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겠죠. 그때는 뭐냐면 종잣돈을 만드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10억 이상 만들어졌을 때는요. 자산이 늘어났을 때는요. 현금 흐름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법칙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환경 변화, 재테크의 방식의 변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때마다 환경이 많이 바뀌거든요. 특히 지금까지 저금리를 있을 때는요. 철저하게 이 지렛대 효과, 즉 레버리지 효과, 즉 금리가 낮아지니까 금리를 낮은 걸 이용해가지고 최단 대출을 많이 땡겨가지고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재테크 방식이 많이 변했죠. 특히 지금처럼 주택 규제가 심한 데에는 뭐한다? 이 주택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한다? 주택이 아닌 다른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또 비대면 또 언택 시대다 보니까 그 언택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부동산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어떻게 잘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즉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50억을 벌 때까지는 어떤 이런 목표. 근데 이게 50억이 버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 밑에 10억 벌었던 거와 같이 연결이 돼서 가야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갑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강남에서 있는 부자들이 많이 원하는 상품은요. 상가 빌딩을 많이 원하고요. 상가 빌딩 중에서 수익률이 3%가 넘으면, 즉 레버리지 없이 수익률이 3%가 넘어가면은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부대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1등급, 2등급의 신용 등급을 갖고 있어요. 1, 2등급의 신용 등급을 갖고 있으면 2% 초반대에 그 레버리지 효과, 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한다? 그 차액에 대한 어떤 것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돈이 덜 들어가니까 차라리 수익률은 4%, 5%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패턴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50억에서 100억 벌 때는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은 이렇게 합니다. 50억, 10억까지는요 누구든지 인정해서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50억은 조상떡이라고 생각하고요. 100억까지 같은 경우는 하늘이 내린 사람만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0억까지 벌려고 하면요 위험관리, 즉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착하게 살면서 부자 되는 법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베푼 만큼 그만큼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여기 위험 관리 같은 경우는 그 저번 때 봤던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의 위험이라든지 이자의 위험이라든지 뭐 개인적인 위험이라든지 각종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100억까지 안정적으로 자산을 갖다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주고서는 하나하나 좀 선택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그림상에서 보시면은요 10억대 목표를 설정해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복리 10억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복리의 재발견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금융상품을 할 때 월별로다가 끊임없이 넣어주면은 20년 동안에 복리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때문에 금융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보험 설계사들이 즉 여러분들한테 이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거를 변액보험 이런 거를 판매를 할 때 이런 걸 많이 쓰는데 하나는 여러분 한번 볼까요? 30년 동안요 매년마다 1,000만 원씩 쫙 붙습니다. 그러니까 3억을 30년 투자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1,000만 원씩 계속 30년 동안 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리로다가 계산했습니다. 쭉 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5%입니다. 그래서 5%다 복리로 쭉 계산해 봤더니 약 7억 정도가 벌게 됩니다. 근데 앞에다가 요 그림은요. 똑같이 금리 5%를 갖다가 1년에 5천만 원씩 3억을 갖다가 6년 동안에 앞에서 벌었어요. 앞으로 몰아치기 한 거죠. 그래놓고 쭉 봤더니 11억 5천만 원이 정도 됐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났죠. 수익률이. 여기는 한 133%인데 얘는 284% 정도 엄청나게 꽁충 뛰어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쭉 가서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1억씩 3년을 갖다 몰아치기 넣었습니다. 3억을. 그래서 쭉 봤더니 나중에 갔더니 12억. 그래서 한 312% 정도 되더라. 금리가 5%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금리를 갖다가 만약에 1억을 갖다가 여러분이 1억을 갖다가 만약에 금리 상품에 집어넣었어요. 복리에 하는 거에서 집어넣었을 때 그 45년을 투자했을 경우에 만약에 5% 금리였을 경우에는 약 800%, 즉 1억을 집어넣었을 때 약 8억이 정도 되고요. 7%짜리 금리를 굴렸을 때는 약 2,000%가 되면 되고요. 만약 10%짜리 금리를 굴게 되면 약 7,000%가 나옵니다. 즉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금융상품에다가 월 이자가 5%, 그러니까 연 이자가 5%짜리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와 내가 만약에 연간 7%, 10%짜리에다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이런 거죠. 사실은 30년 전에 90년도 초에 있는 강남의 아파트에 있는 가격하고 강북에 있는 가격하고 별 차이가 안 났습니다. 1, 2억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지금은 10억 이상 차이, 5억에서 10억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복리의 재발견을 금융상품에서 찾지 말고 뭐하라? 부동산 상품에서 찾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가격이 상승하는, 즉 최소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상품 같은 경우는요, 보통 연간 한 5% 정도 복리로 다 따진다고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1억짜리를 넣었을 경우에 45년 뒤에 8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됐을 때 만약에 이게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가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에만 투자하게 되면 복리 금리가 얼마쯤 늘어난다? 7%, 10%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투자 패턴을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야지만이 자기가 잘 자산 설계를 잘 하는 거지. 이렇게 투자 패턴을 모르고서는 이해를 그러니까 특히 복리에 관련되는 거를 모르고서는 이해를 투자를 한다? 이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늘어서 30년 동안 쭉 이렇게 늘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빨리 몰아치기해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즉 금융상품이 이렇게 쭉 늘어나서 복리 계산에 가는 거하고요. 초창기 때 그냥 이 앞에다가 뭐 한다? 부동산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서는 그런 자기의 자산 관리 패턴을 갖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그 방식이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 나타나고 있고요. 저 복리 갖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번 강의 마지막으로도 하나 또 얘기해 드리는 게 금융상품이라는 경고예요. 이거는요,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도에 얘기한 겁니다. 오바마는 미 중산층 은퇴 후 자산 보호가 필요하다. 투자 자문업체의 피해를 지적을 한 거예요. 즉 미국의 중산층 살리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에다가 금융위기가 왜 생겼냐면요. 금융상품을 갖다 설계하는 금융맨들이 잘못 설계해가지고 그것이 폭발적으로다가 늘어나가지고서는 한 방에 무너지니까 다른 거하고 연관시켜서 도미노 현상을 해가지고 금융산업이 붕괴된 거거든요. 즉 한마디 한번 볼까요? 이날 오바마는 주례 연설에서 열심히 일한 모든 미국인은 은퇴 후 위험을 유지하고 보호받아야 된다며 중산층 가정은 평생을 열심히 일해 저축한 은퇴 자금을 잃을 여유가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뭐냐면 열심히 일한 직장인들이 은퇴 자금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은퇴 자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모아서 그러니까 3억을 5억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연간 한 5% 정도 금리의 이자를 갖다 먹는다 그러면은 약 한 5억이면은 연간 5%면 3억 15 얼마예요? 한 1,500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연금까지 합쳐가지고 노후 생활을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런 어떤 은퇴 자금을 갖다가 다 금융자산에 집어넣었더니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빨간 글씨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기사의 내용은요. 실제 미국에서 2008년 이후 퇴직연금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된 거예요. 퇴직연금을 집어넣으라고 막 꼬셨을 때는요. 직장인 할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열심히 해서 퇴직연금이 이렇게 좋다. 그래서 복리로 얘기한 거예요. 복리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나중에 퇴직연금 가면 이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수익률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았죠. 실제로는. 왜냐하면 미국인 즉 상당수 중산층이 퇴직연금으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운용사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이슈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퇴직연금을 집어넣으면 이 자산 운용사가 계속해서 연간 5%, 막 7%, 8%, 10%씩 계속 자산을 늘려가야지 복리처럼 쌓여가지고 계속 늘어나는데 뭐예요? 물가 상승률보다 못 따라가는 2%도 못 따라. 미국은 보통 물가 상승률은 2%, 인플레이션이 2% 정도 잡거든요. 2%도 안 되는 2% 이하의 자산 수익률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마이너스거든요. 이후 미국 중산층은 부동산 임대로 노후를 생각하고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내가 돈을 갖다 그때 맡겼더니 퇴직연금에다 자산운용사 맡겼더니 나를 돈을 못 벌어다 주네? 그럼 내가 노후가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들이 나도 부동산 임대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거. 이게 금융위기의 미국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더 퇴직연금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에다가 많은 돈을 집어넣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종잣돈을 마련해가지고 어떤 부동산이나 다른 단기 금융상품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을 늘려가는 거.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 대한민국은요.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네, 이 점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자산관리 기초. 네, 그 10억 목표 세우기가 자산관리 중요성인데 이 두 번째에서 좀 느려가지고 한번 3탄입니다. 3탄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에서 조금 더 좀 보면요. 2022년 미래 에셋에서 은퇴 라이프 트렌드를 조사한 겁니다. 50대 직장인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쭉 봤더니 총 자산이 한 6억 6천만 원 정도 되더라. 금융자산이 한 1억 6천만 원 쭉 있고 부동산이 한 4억 7천만 원 정도 있고 주택도 4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쭉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자산봤더니 금융자산이 요거 한 16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실물자산, 부동산, 주택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한 4억 9천만 원 정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6억 6천만 원 정도가 총 자산이다. 이게 평균입니다. 그 다음 부채를 봤더니 금액은 한 6,900만 원, 약 7천만 원 정도가 부채더라. 그러니까 금융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50대 직장인들이에요. 그럼 50대 직장인들이 가장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은 10억 이상 정도 그다음에 매달 그 한 300만 원 정도의 그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여유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10억 이상 정도를 갖다 원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모으게 되면은 자산이 좀 넘어가겠죠. 그다음에 요거는요. 또 뭐냐면은요. 요거 그림은요. 요거입니다.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가 있는데 1분위는 1%에서 20% 이하를 입니다. 그래서 2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즉 전체 여기 자산 중에서 2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봤더니 그 사람들의 최소값은 네, 그 평균값이 1억 2천만 원 정도. 최대값이 2억 3천만 원 정도 되더랍니다. 평균이 그 20% 이하 1분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얘기하는 거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 가격이 한 1억 2천 정도 총 자산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 평균 자산 가격보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5분의 1 정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3분위가 이제 여러분들 중간 가격입니다. 3분위를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약 5억 정도를 총 자산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 여기도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죠. 비슷한 규모가 뭐냐면은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게 4분위, 5분위입니다. 그래서 5분위 즉 고소득층의 20%의 고소득층을 보니까는 평균 자산이 15억 정도 갖고 있더라. 그러면 고소득층의 15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0억 이상, 월 300 이상 버는 수 있는 붐에 여기에 속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뭐냐? 4분위에서 5분위 정도 사이에 있는 포지션을 노리고서만 가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그 50대 직장인들 대상으로 봤더니 1분위에 있는 사람과 4분위하고 5분위에 있는 사람, 즉 3분위, 4분위, 5분위에 있는 사람은 딱 틀린 게 뭐냐면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비율을 봤더니 뭐예요? 주택 비율이 봤더니 50.7%고 그 다음에 2분위부터 5분위까지 봤더니 대부분이 다 60%가 넘습니다.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근데 4분위, 5분위를 보니까 약 63% 정도를, 63.5% 정도를 갖고 있는데 금융자산을 보니까 여기 이제 주택 외 부동산이요. 주택 외 부동산을 보니까 이 부동산 비율이 높죠? 주택의 부동산.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보면요. 여기 그 많이 갖고 있는 2분위가 여기가 주택, 자기 주택이에요. 그럼 68.9%인데 3.6% 따지면은 얼마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 5분위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63.5%지만 11.2%가 주택 외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외의 부동산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비율이 여기까지 차지하고 있잖아요. 마침. 약 한 75% 정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몇 프로 갖고 있어요? 70% 정도. 그 나머지 30% 정도가 뭐예요? 기타 차량, 회원권, 예금 적수증 보험, 사적연금, 주식 채권 다 이겁니다. 그럼 실제로다가 돈 있는 사람들, 즉 고소득층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결국은 70%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금융자산관리 기초 강좌를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뭐냐면은 5대 5를 놓고 보면서 뭐 하냐면은 연령대별로 비율을 조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50대가 정도 되면요. 부동산 비율을 갖다 이렇게 70%까지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금융 쪽으로다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중위값, 즉, 부동산 보유 가계의 평균 보유 금액과 중위값을 봤더니요. 주택 자산, 부동산 외 자산 이런 거를 쭉 보시면은요. 보시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 자산이 한 87% 정도 주인값이 갖고 있고요. 주택의 부동산은 한 25%, 그다음에 토지 임야 뭐 이렇게 해서 쭉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가지고 있죠. 그 보통 보유 자산을 보면은요. 평균 보유 금액이 4억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주택의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약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균 보유금인데 중위값 아까 보면은 3분의 2값 중위값을 보다는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한다? 고소득 즉 그 중위값 이상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 보유 부동산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조율별로다가 보유 금액을 봤더니 주택 자산은 여기 보시면은 거기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부분, 3억에서 5억 정도 되는 부분이 약 25.9% 정도 되고요. 5억에서 10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이 약 27.6%입니다. 그러면 약 3억에서 10억 사이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주택의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1억 미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1억 가지고 있는 분포들이 37%, 그다음에 1억에서 3억에서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분은 37% 정도. 그러면 3억 이하의 주택의 부동산이 3억 이하짜리가 가장 많죠.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러면 실적으로 50대 직장인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을 얼마쯤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을 얼마쯤 보유하고 있는지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외에도 주택의 부동산도 상당수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를 여기 여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대 이제 직장인을 대상으로 봤더니 직장인의 금융지식 수준을 봤습니다. 5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스스로 금융지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응답자 중 55.1%가 낮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13.3%가 됐습니다. 합하면 68%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약 70% 정도가 금융지식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지식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하고 반대로 자신이 금융지식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29% 정도, 30% 정도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금융의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 30% 정도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 30%가 아까 말씀드린 4분위하고 5분위의 중간값에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30%가 그분들이 뭔가 상당수가 금융자산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자산도 많이 갖고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요. 높은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냐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4분위, 5분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이 말하면 고소층에 있는 사람들, 중위값 이상 정도 갖고 있는 그런 그 고소층들이 결국은 금융 지식이라든지 부동산 지식이 많다는 걸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 오른쪽에 있는 표를 한번 볼까요? 50대 직장인의 은퇴자산 현황과 계획에서 나타나는 10가지 사실. 가계 총자산은 부동산의 72%, 연금의 금융자산 15%, 연금자산 8% 구성되어 있다. 즉 말하면 7대 3 법칙을 지키고 있죠. 지역별로 자산 부입의 자산 규모의 주된 차이는 부동산 자산에서 결정된다. 잘 보세요. 자산 규모의 주된 차이가 부동산 자산에서 결정되는 거 50대에서요. 그러면 50대 부동산 자산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스스로 평가하면 재무적 은퇴 점수는 평균 54점이고요. 총 자산 10억 이상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은퇴 준비 점수가 50점, 평균이 54점이에요. 근데 10억 이상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매겼다. 그러면 10억 이상 돈 번 사람들이 뭐야? 난 은퇴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10명 중 5명가량은 보유한 연금자산 규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연금자산 얼마쯤 있는지 몰라요. 5명이. 그 다음에 5번째 79%가 안전추구형 자산 운용 성향을 보이고 있으면 68%는 자신의 금융주식 수준이 낮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노후생활 비중 63%는 종신연금으로 조달하기를 원하더라. 노후생활비를요. 그 다음에 또 은퇴 후 연금자산 비중을 늘리고 투자자산 비중을 줄일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투자자산, 즉 부동산을 좀 줄이고 그 종신연금 쪽으로 조달하는 거, 연금자산을 늘리려고 하죠. 왜냐하면 매달 연금자산 나올 수 있는 거를 기대를 하겠죠.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예금 보유자는 35%는 금융투자로, 29%는 부동산 투자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뭐냐면요. 2% 이하의 금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2% 이하가 금리가 되면은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금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마이너스 금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한다? 29%, 32%는 금융투자. 즉, 그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거를 금융투자를 하게 되고 29%, 30% 정도는 부동산 투자로 전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9번째, 은퇴 후 보유주택은 주택연금 가입할 때는 55%를 주택연금으로 가입하겠다. 그리고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뭐냐면은 은퇴 후 주택은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9억 이하짜리 갖고 있으면 가입하겠다는 사람이 55%고 그 다음에 20%, 21%는 9억이 넘으니까 뭐요? 다운사이징을 해가지고 9억 이하짜리의 주택을 살면서 주택연금에 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상당수가 주택연금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대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전체 가구의 45%는 은퇴 후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 잘 보세요. 전체 가구의 45%는 은퇴 후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매수다. 여기 부동산은 뭐냐면 월세 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세 상품에 왜 투자를 하게 되냐면은 내가 생활비에 부족한 돈을 갖다 뭐 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해서 월세로 충당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당수가 이렇게 부동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금융주식도 낮고 부동산 지식도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금융자산, 이 기초과정 이런 것을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들으시면서 금융지식을 쌓아갖고 또 여기 부동산 지식도 다음번에 또 할 거거든요. 이 부동산 지식도 하나하나 쌓아가는 이런 쪽에 어떤 금융과 부동산 지식을 잘 쌓아야지만이 나이 50대 됐을 때 뭐 하냐면 상위 20%, 즉 5분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패턴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